조기 퇴직을 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조기 퇴직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네. 구조적인 해결책 없이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거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이 경제를 이제 받치고 있는 또 한 축이 하나가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 부채가 뭐 지금 1,0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자영업의 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자영업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더 나빠졌고요. 사실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한테 지원을 줄 때 우리가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뭐 글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네네네. 했었어요.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에서 막바로 지원금을 줬어요. 아, 근데 우리는 재정에서 주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네. 뭐 돈 많이 쓰고 재정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재정 지출이 안 되는 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빌려주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게 거의 음, 다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 이제 경제도 나빠진 상황에서 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영업 도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롤오버라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 네네.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정리하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다.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일단은 생명성을 연장시켜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자영업 문제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데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관련한 협회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구조적인 해결책 없이 뭐 수수료라든지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 자영업 공급이 좀 넘치고 있어요. 왜 자영업 공급이 넘치느냐? 그렇죠. 우리 그 화이트 칼라들 그 사무직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요. 사무직 종사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많이 빨라졌을 것 같은데. 50쯤 돼요. 50쯤. 네. 네,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 회사를 다닌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회사 들어갔다가 옮기고 하면서 네. 원하는 회사,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는 연령이 평균 35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퇴사하는 연령이 50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밖에 안 15년. 되네요. 네. 그 전에는 한 20년 됐어요. 그것도 짧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출 계산할 때 40년 다닌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렇구나. 실제는 15년이에요. 자, 그럼 15년을 다니고 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퇴직연금,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걸 퇴직금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IRP로 넘어간 거 네네네. 일시로 받아서 그래서 맞아요. 네. 왜냐하면 50쯤 나왔는데 연금 받으려면 10년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네. 애들 아직까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을 하게 돼요. 그 돈을 빼서. 그렇죠. 네. 퇴직금으로 대부분 미천해서 자영업을 들어가죠. 근데 자영업을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정도 했을 때 하고 지금 15년으로 줄어들었죠. 미천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영세한 자영업 영세한 중에서도 자영업.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진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점점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통계에 의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거의 망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노인 빈곤에 들어가죠. 네. 노인 빈곤 들어가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복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 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는 복지가 안 돼 있는 일자리가 나라고. 없구나. 네, 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 생활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다음 아예 못 사는 나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 복지 사업이에요.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즉 조기 퇴직을 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조기 퇴직을 하냐는 거예요. 네. 왜 기업이 50쯤 되는 부장님들을 음. 강제로 쫓아내느냐? 그렇죠. 네. 자, 그게 이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어. 경제 구조와 관련이 그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하청 구조가 전속 계약 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음. 근데 50 부장님이 단가를 후려치나 음. 30대 대리가 후려치나 상관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기업의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에 의한 가격 경쟁력에 있지 인적 자본, 그 경험 많은 부장님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독과점 산업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인건비 높은 분들 조기 퇴직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 이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독과점화돼 있는 산업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임금 격차 굉장히 크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렇게 안 컸어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7-80% 수준이 됐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도 미국, 일본, 유럽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단가 후려치기 이게 생기면서부터 임금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밴드냐 2차 밴드냐에 따라서 또 커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은 이 대기업 가도 50원 잘린다. 그러니까 전문직 원하죠. 맞아요. 의사, 네. 변호사, 네. 그리고 공직, 네. 공공기관. 그러다가 안 되면 대기업을 가요. 그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데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착각들 해서 네. 거기 전체로 봐서 5위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야 깜짝 놀라요. 사실은 가서 50이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전문직 준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못 가면 이제 중소기업 가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하죠. 음. 중소기업 가면 결혼도 못 한다고 이야기. 네. 왜 임금 격차도 그렇게 너무, 심하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35이 되고 네. 그 그렇게 되니까 결혼도 늦어지죠. 그리고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미 그 부동산 굉장히 비싸죠. 네. 교육 비싸죠. 네. 이러니까 맞벌이를 원하죠. 네.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쯤 돼서 30대에 직장 그리고 맞벌이를 원하는 직장 있는 여자분들이 그때쯤 돼서 결혼을 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우리나라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조금 낳아서가 아니고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해서. 그러니까 30년 정도 출산율 추이 원인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애를 적게 놓는 게 출산율 저하의 15%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85%가 네.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안 그래요. 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혼인율을 보면은 네. 30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이 이게 대책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베이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혼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아기를 안 놓는 이유 뭐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상황을 경쟁이 치열해서라고 서베이 문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도 사실 해결이 돼요. 그 자영업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가 사실 우리 이 경제 구조에서 네.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 경제 구조가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네요. 그렇죠. 이 경제 구조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산업 진화를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구조 개혁이라는 게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영업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이걸 더 이상 늦추면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그런 자영업자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아무래도 이제 퇴직이 빨라지다 보니까 뭐 자영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중장년층의 노동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실까요? 이제 자영업 하거나 아니면 네. 재취업들을 네네네. 하려고 하시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비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영업 아니면 재취업. 근데 재취업하면 좋은 일자리 못 가게 되고 네네.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쁜 일자리 내지는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막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일자리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더구나 특정하게 좋은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경쟁이 너무 많은 사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만 보면은 내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할 수가 음.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벌어지면서 각자 도생도 네. 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음. 사회 환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사실 이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년까지 쭉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지 단가 우려치기가 아닌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일찍 취업해서 그다음 정년까지 일하고 정년 이후에 어, 국민연금 플러스 기업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만으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기업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지금 이야기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씩 다른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연결됐고 큰 문제가 해결돼야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지. 이걸 근데 지금 정부니 정치권은 다 그 하나만 집중해서 맞아요. 뭐 저출산 대책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니까. 20년 네. 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구조적인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청년들에게 지금 이런 경제적 구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상황이 뭐 이제 그 군사 독재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학생 운동 뭐 데모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아.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생각해 보면. 근데 반대로 요즘 음. 학생들 보면 지나치게 생각을 안 하고 각자 도생 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큰 그림을 보면은 각자 도생을 해서 너무 저기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각자 도생한다고 한들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만들어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보다도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네. 미래 청년 이런 이야기들 뭐 늘 정치인들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5년 안에 집권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정말 그 이상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나쁜 이야기 절대로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 이 청년들이 내 문제고 나의 미래 문제고 그리고 이 미래 문제가 각자 도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자각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연대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혹시 기업들에게도 좀 그런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도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당장에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자기가 조금 더 벌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간다는 건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 중심의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기득권 스테이터스코가 돼 있고 그 스테이터스코를 바꾸지 않으려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그때 열심히 하고 그 앞에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걸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네.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각자 도생하듯이 기업들 돈 벌고 당장에 그런 거만 매몰돼 있다 보면은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사회 전반적인 문제, 중장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당장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들을 좀 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국에서 나온 거지만 ESG가 나온 것도 그런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ESG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ESG보다 정말 더 중요한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